펜타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25년 동안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던 미 핵전략 분석가가 올린 보고서 한 장이 조용하던 국방장관실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공개된 보고서의 내용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한국, 이미 사실상 핵보유국. 그 짧은 문장이 발표되자 회의실의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비밀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도 그 힘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이단 한 줄의 발표에 미국에 치밀했던 전략은 통째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최고의 핵전략가조차 예상하지 못했던 한국의 숨겨진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잠깐 구독과 좋아요, 대한민국 만세 댓글을 달아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2025년 11월 4일 월요일 아침 9시 미국 보스턴에 위치한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 컴퓨터공학연구소에서는 한 통의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제목은 글로벌 AI 기술 역량 평가 2025였죠. 이 보고서는 세계 주요 국가들의 인공지능 기술 수준을 종합평가한 것으로 매년 전 세계 기술 정책 입안자들이 주목하는 자료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보고서에는 예상을 벗어난 결과가 담겨 있었어요. 미국이 1위를 차지한 건 당연했지만 2위에 오른 나라가 문제였습니다. 바로 한국이었죠. 보고서는 한국의 HBM, 그러니까 고대 역폭 메모리 시장 점유율이 95%에 달한다는 트렌드포스의 2024년 자료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가 2022년 세계 최초로 3나노미터 GAA 공정 양산에 성공했다는 공식 발표 내용도 포함됐어요. 이 보고서가 공개되자마자 워싱턴에 본부를 둔 글로벌 기술 분석센터 GTI는 긴급 내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GTI는 미국 정부와 주요 글로벌 기업들에게 기술 정책 자문을 제공하는 비영리 싱크탱크였죠. 센터의 수석 분석관 에단 로웰은 54살의 베테랑 기술 전문가였습니다. 그는 25년 넘게 반도체와 AI 산업을 분석해온 사람이었어요. 에단은 회의실에 앉아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굳어 있었죠. 이 순위가 정말 맞습니까? 회의실 건너편에 앉은 GTI 이사 루카스가 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의구심이 가득했어요. MIT 보고서니까 신뢰도는 높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직접 검증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에단이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손가락으로 책상을 가볍게 두드리는 모습에서 내심 불편함이 드러났어요. 사실 에단은 지난 20년간 한국 기술을 늘 메모리 반도체 강국 정도로만 인식해왔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메모리 분야에서 강하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게 전체 AI 생태계를 좌우할 만큼의 힘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죠. 하지만 MIT 보고서는 그의 인식을 정면으로 흔들어 놓았습니다. 회의는 2시간 넘게 이어졌어요. 참석자들은 보고서의 각 항목을 하나씩 검토했습니다. HBM 점유율, 3나노 공정, 엔비디아와의 협력 관계, 심지어 한국의 AI 모델 개발 현황까지 모든 게 테이블 위에 올랐죠. 우리가 놓친 게 있는 건지 아니면 이 보고서가 과대평가한 건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에단이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력에 자부심이 있었지만 동시에 객관성을 잃지 않으려 노력하는 사람이었어요. 회의 막바지 GTI 소장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로웰, 자네가 직접 한국에 가보게. 현장을 확인하고 우리 자체 보고서를 작성해주게. 에단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한국 출장이라니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죠. 하지만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에단은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컴퓨터 화면 앞에 앉아 한국 관련 자료들을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산업통상자원부의 2024년 반도체 수출 통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AI 정책 발표문,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최근 3년간 실적 보고서까지 모두 내려받았습니다. 자료를 읽으면 읽을수록 에단의 미간이 좁혀졌어요. 숫자들은 분명했습니다.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수출액은 2024년 기준 1,000억 달러를 넘어섰고 HBM 같은 고부가 가치 제품의 비중도 빠르게 늘고 있었죠. 하지만 에단은 여전히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숫자는 맞을 수 있어. 하지만 실제 기술력은 다를 수 있어.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그날 저녁 에단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대는 실리콘밸리에서 20년 넘게 일한 반도체 엔지니어였죠.
한국 기술 어떻게 보나? 에단이 물었습니다. 메모리는 확실히 강하지. 근데 AI 시대 핵심이라고 하기엔. 동료의 대답은 애매했어요. 에단은 전화를 끊고 차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가을밤은 어두웠죠. 그는 자신이 곧 확인하게 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과연 MIT 보고서가 맞는 걸까?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걸까? 에단의 마음속에는 의문과 불안, 그리고 작은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GTI는 공식적으로 한국기술 현장 검증팀을 구성했습니다. 팀장은 에단 로웰, 그리고 반도체 공정 전문가 2명과 AI 시스템 분석가 1명이 함께하기로 했죠. 출국 예정일은 11월 15일이었습니다. 에단은 책상 위에 놓인 달력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번 출장이 내 25년 경력을 다시 쓰게 만들 수도 있겠군. 그는 아직 한국 기술의 진짜 모습을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2025년 11월 6일 수요일 오전 10시, GTI 워싱턴 본부 3층. 대회의실에는 15명의 분석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국기술 검증 프로젝트의 첫 공식 브리핑이었죠. 에단은 회의실 앞쪽에 서서 프로젝터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화면에는 MIT 보고서의 핵심 데이터가 펼쳐져 있었어요. 그런데 회의 분위기는 예상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걸 믿어야 합니까? 루카스 이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는 GTI에서 20년 넘게 일한 베테랑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회의감이 담겨 있었죠.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나 만드는 나라 아닙니까? AI 핵심 기술은 결국 미국과 중국이 쥐고 있는 거 아닙니까? 루카스의 질문에 회의실 곳곳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에단은 잠시 말을 멈췄어요. 사실 그도 루카스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자신의 역할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확인하러 가는 겁니다. 편견 없이 객관적으로 말입니다. 에단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의문이 가득했어요. 회의는 3시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참석자들은 한국 기술에 대한 각자의 견해를 쏟아냈죠. 어떤 이는 삼성의 파운드리 기술을 인정했지만 또 다른 이는 TSMC에 비하면 아직 멀었다고 주장했습니다. SK하이닉스의 HBM 점유율은 인정하면서도 그게 과연 전체 AI 생태계를 좌우할 만큼의 힘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어요.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에단이 회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한국 기술이 AI 산업에서 얼마나 필수적인 위치를 차지하는지, 그리고 그들의 기술력이 정말 세계 2위 수준인지를 명확히 밝혀내는 겁니다. 회의가 끝나고 에단은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벌써 두꺼운 자료 뭉치가 쌓여 있었어요. 한국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4년 반도체 산업 백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AI 국가전략 보고서,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지난 5년간 기술 개발 타임라인까지 모두 영문으로 번역된 자료들이었습니다. 에단은 첫 페이지를 펼쳤어요. 산업통상자원부 백서에는 2024년 한국 반도체 수출액이 1,300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중 메모리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70%였죠. 그런데 흥미로운 건 HBM 같은 첨단 메모리 제품의 비중이 전년 대비 40%나 증가했다는 점이었어요. 에단은 형광펜으로 그 부분에 줄을 그었습니다. 다음 자료는 SK하이닉스의 HBM 생산 현황이었어요. 2024년 기준 전 세계 HBM 시장에서 SK하이닉스가 차지하는 점유율은 95%에 달했습니다. 삼성전자까지 합치면 사실상 한국이 이 시장 전체를 장악하고 있는 셈이었죠. 에단은 잠시 펜을 내려놓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HBM이 그렇게 중요한 부품인가? 그는 자문했어요. 사실 그는 지금까지 HBM을 단순히 고성능 메모리 중 하나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료를 읽으면 읽을수록 HBM 없이는 최신 AI 서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어요. 특히 엔비디아의 H100이나 H200 같은 GPU는 HBM3를 필수로 사용했습니다. 그날 오후 에단은 실리콘밸리에 있는 엔지니어 친구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HBM 공급이 끊기면 어떻게 되나? 에단이 물었습니다.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죠. 글쎄, 당장은 대안이 없지. GDDR로는 AI 연산 속도를 감당 못해.
친구의 대답은 간결했지만 명확했습니다. 에단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워싱턴의 하늘은 회색빛으로 흐려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금까지 한국 기술을 얼마나 과소평가해왔는지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확신은 서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인 11월 7일, GTI는 내부 회의록을 작성했습니다. 회의록 첫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한국 기술에 대한 평가 편향 가능성을 배제하고 객관적 검증을 수행할 것. 에단은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편향을 배제하라는 말, 그건 곧 자신이 지금까지 갖고 있던 선입견을 인정하라는 뜻이었죠. 에단은 노트북을 닫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곧 마주하게 될 현실이 예상보다 훨씬 복잡할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11월 8일 금요일, 에단은 출장 준비 체크리스트를 작성했습니다. 방문 예정지는 인천공항, 청주 SK 하이닉스 공장, 화성 삼성전자 캠퍼스, 그리고 판교 AI 연구단지였어요. 일주일간의 일정이었지만 그 일주일이 자신의 25년 경력을 다시 쓰게 만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단은 책상 서랍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어요. 그 수첩 첫 페이지에는 20년 전 자신이 적어둔 문장이 있었습니다. 기술 분석의 핵심은 숫자가 아니라 현장이다. 그는 그 문장을 다시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남은 건 직접 가서 확인하는 일뿐이었죠. 2025년 11월 11일 월요일 오전 9시 GTI 본부에서는 긴급 전략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에단과 함께 출장을 떠날 팀원들이 모두 모인 자리였어요. 반도체 공정 전문가 제임스, AI 시스템 분석가 사라, 그리고 데이터 검증 담당 마크까지 4명의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회의실 정면 스크린에는 방금 도착한 새로운 보고서가 떠올랐죠. 제목은 AI 서버 공급망 의존도 분석 2025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GTI가 독자적으로 의뢰한 것으로 글로벌 AI 인프라가 어느 나라의 기술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를 분석한 자료였어요. 에단은 보고서 첫 페이지를 넘기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의 시선이 멈춘 곳에는 충격적인 수치가 적혀 있었죠. 현재 전 세계 AI 서버용 고대역폭 메모리의 95%가 한국에서 생산된다. 이 문장 아래에는 더 구체적인 내용이 이어졌어요. 엔비디아 H100 GPU에 탑재되는 HBM3는 전량 SK하이닉스에서 공급되며 차세대 H200 역시 동일한 구조라는 분석이었습니다. 구글의 TPU, 아마존의 트레이니엄, 마이크로소프트의 마이아 칩 모두 한국산 HBM 없이는 설계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결론도 포함돼 있었죠. 이게 정말입니까? 제임스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30년 경력의 반도체 엔지니어였지만 이 수치 앞에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어요. 검증된 겁니까? 에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곳의 독립적인 시장조사 기관이 모두 같은 결론을 냈습니다. 트렌드포스, 옴디아, 가트너 모두 같은 숫자를 제시했어요. 회의실 안이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사라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그럼 한국 기업들이 공급을 중단하면 어떻게 되나요? 에단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어요. 전 세계 AI 산업이 멈춥니다. 대안이 없으니까요. 이 말과 함께 회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 모였을 때만 해도 한국 기술을 검증하러 가는 정도의 가벼운 출장이라고 생각했던 팀원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 검증이 아니었습니다. 글로벌 AI 공급망의 핵심 고리가 한국에 집중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일이었죠. 에단은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SK하이닉스의 HBM 생산 타임라인이 정리돼 있었어요. 2020년 HBM2 양산 시작, 2022년 HBM3 세계 최초 양산, 2024년 HBM3이 대량 생산체제 구축까지 불과 4년 만에 이뤄낸 성과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삼성전자도 2024년 하반기부터 HBM3이 양산을 시작했다는 사실이었죠. 한국의 두 기업이 이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놓친 게 뭡니까? 마크가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묻어났어요. 에단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답했죠. 우리는 한국을 메모리 강국으로만 봤습니다. 하지만 메모리가 AI 시대의 가장 중요한 부품이 될 거라는 걸 예상하지 못했어요. 회의는 오후 2시까지 이어졌습니다.
팀원들은 보고서를 한 줄 한 줄 분석했어요. SK 하이닉스의 청주 M17 공장은 월 3만 장 이상의 HBM 웨이퍼를 생산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였습니다. 삼성전자 평택라인 역시 비슷한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었죠. 두 공장을 합치면 전 세계 AI 서버 수요를 거의 전부 감당할 수 있는 규모였어요. 회의가 끝나갈 무렵 GTI 소장이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에단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로웰, 이번 출장은 단순한 기술 검증이 아닙니다. 미국 정부와 주요 기업들이 우리 보고서를 기다리고 있어요. 실수는 없어야 합니다. 에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무거워지는 걸 느낄 수 있었죠. 이건 더 이상 개인적인 호기심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글로벌 기술 패권의 지형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였어요. 회의가 끝나고 에단은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열고 한국 관련 최신 뉴스를 검색했어요. 2025년 10월 산업통상자원부는 첨단 반도체 육성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향후 5년간 20조 원을 투자해 차세대 메모리와 시스템 반도체 기술을 개발한다는 계획이었죠. 같은 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반도체 자립화 로드맵을 공개했습니다. 에단은 기사를 읽으면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어요. 한국은 지금의 기술력에 만족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음에도 계속 투자하고 발전시키고 있었죠. 그날 저녁 에단은 출장 가방을 챙기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한국에서 무엇을 보게 될까? 그는 이제 단순한 의문을 넘어 진짜 두려움에 가까운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만약 MIT 보고서가 맞다면 자신이 지난 25년간 쌓아온 기술 분석의 틀 자체를 다시 짜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1월 15일 출국일까지 이제 나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25년 11월 18일 화요일 오후 3시 45분 대한항공 K86편이 인천국제공항 활주로에 착륙했습니다. 14시간의 비행 끝에 에단과 GTI 팀원들이 한국 땅을 밟은 순간이었죠. 에단은 비행기 창밖으로 보이는 인천공항 터미널을 바라봤습니다. 거대한 유리 건물이 오후 햇살을 반사하며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죠. 입국 심사대로 향하는 통로는 넓고 깨끗했습니다. 에단은 걸으면서 주변을 관찰했어요. 천장의 조명은 은은했고 바닥의 안내 표시는 한글과 영어로 명확하게 표시돼 있었습니다. 공항 곳곳에 설치된 디지털 사이니지에는 실시간으로 게이트 정보와 대기 시간이 표시됐죠. 입국 심사를 기다리는 줄은 생각보다 빨리 움직였습니다. 에단은 시계를 봤어요.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 심사대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은 정확히 8분이었습니다. 인천공항공사가 발표한 평균 처리 시간인 8분에서 12분과 정확히 일치했죠. 에단은 속으로 놀랐어요. 통계가 현실과 이렇게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공항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수화물을 찾는 동안 제임스가 에단에게 다가왔습니다. 공항 와이파이 속도 좀 보세요. 제임스는 자신의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줬어요. 속도 측정 앱에는 다운로드 속도 450메가비트, 업로드 속도 320메가비트가 표시돼 있었습니다. 에단은 자신의 휴대폰으로도 테스트해봤죠. 결과는 비슷했습니다. 이게 무료 와이파이 속도입니까? 사라가 믿기 힘들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에단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인천공항은 2024년 국제공항협회 평가에서 와이파이 속도 부문 세계 1위를 차지한 곳이었습니다. 그는 이 사실을 자료로 읽었을 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었죠. 하지만 직접 경험하니 느낌이 달랐습니다. 공항 도착 로비로 나오자 현대적인 공간이 펼쳐졌어요. 천장은 높았고 자연광이 건물 안까지 들어왔습니다. 에단은 주변을 둘러보며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죠. 이 공항은 단순히 사람들이 드나드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동선, 모든 시스템이 효율을 극대화하도록 설계된 하나의 거대한 기술 집합체였어요. 자동 수화물 처리 시스템, 실시간 정보 제공, 네트워크, 심지어 공항 곳곳에 배치된 로봇 안내원까지 모든 게 기술로 연결돼 있었습니다. 예약된 차량이 도착할 때까지 에단은 공항 내부를 더 살펴봤습니다. 면세점 구역을 지나가는데 한 매장 앞에 디지털 가상 피팅 시스템이 설치돼 있었어요. 고객이 화면 앞에 서면 AI가 체형을 분석해 옷을 입은 모습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기술이었습니다. 에단은 잠시 그 앞에 멈춰섰죠.
이 나라는 공항에서부터 다르네요. 중얼거렸습니다. 에단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수십 개 나라의 공항을 다녀봤지만 인천공항만큼 모든 시스템이 정교하게 통합된 곳은 처음이었어요. 오후 5시 GTI-팀은 공항을 빠져나와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에 올랐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에단의 예상과 달랐어요. 고속도로는 넓고 평탄했으며 차선은 명확하게 구분돼 있었습니다. 중앙분리대에는 태양광 패널이 길게 설치돼 있었죠. 차량이 서울 시내로 접어들자 더 많은 것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리는 깨끗했고 신호등 체계는 정밀했어요. 특히 에단의 시선을 끈 건 도로 곳곳에 설치된 스마트 교통 시스템이었습니다. 실시간으로 교통량을 분석해 신호를 조절하는 시스템이었죠. 에단은 조수석에 앉아 밖을 내다보며 생각했습니다. 기술이 일상에 이렇게 깊숙이 들어와 있구나. 그는 이제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기술력은 공장 안에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회 전체가 기술을 기반으로 작동하고 있었죠. 공항의 효율성, 도로의 시스템, 심지어 거리의 청결함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었어요. 호텔에 도착한 건 저녁 6시였습니다. 에단은 방에 짐을 풀고 창밖을 내다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빌딩들은 질서정연하게 늘어서 있었고 도로 위의 불빛들은 끊임없이 흐르고 있었죠. 에단은 노트북을 열고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공항 입국 처리 시간 8분, 와이파이 속도 세계 최고 수준, 도시 인프라 전반의 디지털화. 그는 타이핑을 멈추고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한 문장을 더 적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실험실이 아니라 삶 속에 존재한다. 다음 날 일정은 청주 SK하이닉스 M17 공장 방문이었습니다. 에단은 내일이 더 기대되면서도 동시에 긴장됐어요. 공항에서 받은 첫 인상이 이 정도라면 실제 기술 현장에서는 무엇을 보게 될까? 그는 노트북을 닫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창밖의 서울은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죠. 에단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늘 하루 동안 본 모든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리고 한 가지 확신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알던 한국과 실제 한국 사이에는 큰 간극이 있다는 것을 말이죠. 2025년 11월 19일 수요일 오전 9시 GTI-팀을 태운 차량은 청주시 외곽산업단지로 들어섰습니다. 멀리서부터 거대한 건물들이 보였어요. SK하이닉스 M17 생산 라인이었습니다. 에단은 차창 밖을 보며 건물의 규모를 가늠해봤죠. 길이만 500m는 좋게 넘어 보이는 공장 건물이 하늘을 향해 솟아 있었습니다. 공장 정문을 통과하자 보안 검색대가 나타났어요. 에단과 팀원들은 사전에 준비한 방문 허가서를 제출했습니다. 보안 담당자는 서류를 꼼꼼히 확인한 뒤 방문증을 건넸죠. 클린룸 구역은 특수방진복을 착용하셔야 합니다. 안내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에단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반도체 공장의 기본 규칙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곳의 보안 수준은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엄격했습니다. 방진복 착용실로 들어가기 전 팀원들은 모든 전자기기를 락커에 보관해야 했어요. 카메라는 물론이고 스마트폰, 노트북, 심지어 스마트워치까지 모두 반납이었습니다. 에단은 자신의 휴대폰을 락커에 넣으며 생각했죠. 이 정도 보안이라면 정말 중요한 기술이 있다는 뜻이겠지. 방진복을 입는 데만 15분이 걸렸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감싸는 하얀색 복장이었어요. 에단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마치 우주복을 입은 것 같았죠. 클린룸으로 들어가는 에어샤워를 거치고 나자 거대한 생산 라인이 펼쳐졌습니다. 에단은 그 순간 숨이 멎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공장 내부는 그가 지금까지 본 어떤 반도체 시설과도 달랐습니다. 천장은 10m 이상 높이 솟아 있었고 공간 전체가 노란색 조명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이 조명은 포토리소그래피 공정에서 웨이퍼가 빛에 노출되는 걸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안내 담당자가 설명을 시작했어요. 이곳은 월 3만 장 이상의 HBM 웨이퍼를 생산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 라인입니다. 자동화율은 97%에 달하죠. 에단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람은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로봇팔들이 정밀하게 움직이며 웨이퍼를 옮기고 있었습니다. 각 로봇은 밀리미터 단위의 오차도 없이 작업을 수행했죠. 제임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TSV 공정도 여기서 진행됩니까? 안내 담당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HBM의 핵심인 실리콘 관통 전극 공정이 이 라인에서 이루어집니다. 웨이퍼를 수직으로 적층하고 미세한 구멍을 뚫어 전기 신호가 통하게 만드는 기술이죠. 에다는 그 말을 듣고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TSV 기술은 단순히 메모리를 싸는 게 아니었어요. 수십 개의 메모리 칩을 하나의 패키지로 만들면서도 각 칩 사이의 신호 전달 속도를 극대화하는 초정밀 기술이었습니다. 이 기술 없이는 AI 연산에 필요한 방대한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수 없었죠.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검사 라인이었습니다. 여기서는 완성된 HBM 칩의 분량을 검사했어요. 거대한 테스트 장비 앞에서 안내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우리 제품의 분량률은 3% 미만입니다. 이는 업계 평균인 5%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죠. 에다는 그 숫자를 들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분량률 3%라는 건 100개를 만들면 97개가 완벽하게 작동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제품에서 이런 수율을 달성하는 건 보통 기술력으로는 불가능했죠. 공장 투어가 끝나고 회의실로 이동했습니다. SK 하이닉스 측은 팀을 위해 상세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해뒀어요. 화면에는 HBM 개발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2020년 HBM2 양산을 시작으로 2022년 HBM3 세계 최초 개발, 2024년 HBM3이 대량 생산까지 불과 4년 만의 성과였습니다. 발표 담당자가 말했어요. 현재 전 세계 AI 서버용 GPU에 들어가는 HBM의 90% 이상이 이 공장에서 생산됩니다. 엔비디아 H100과 H200은 물론 AMD와 인텔의 AI 칩에도 우리 제품이 탑재되죠. 에다는 메모를 하다 손을 멈췄습니다. 엔비디아, AMD, 인텔 모두 미국 기업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의 가장 중요한 부품을 한국 기업이 독점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부품 공급이 아니었죠. 미국 AI 산업의 심장부가 한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는 의미였어요. 프레젠테이션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제임스가 질문했어요. 만약 생산에 차질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발표 담당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글로벌 AI 서버 생산이 지연될 겁니다. 현재로선 우리 제품을 대체할 만한 대안이 없으니까요. 그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에다는 자신의 노트를 내려다봤습니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오후 3시 공장 방문을 마치고 차량으로 돌아온 팀원들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에다는 창밖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그가 방금 본 것은 단순한 반도체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AI 산업을 떠받치는 핵심 인프라였죠.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아무리 뛰어난 AI 모델을 개발해도 한국의 HBM 없이는 그 모델을 제대로 돌릴 수 없었습니다. 이건 기술 의존을 넘어선 구조적 종속이었어요. 에다는 노트북을 열어 오늘 본 내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SK 하이닉스 M17 라인, 자동화율 97%, 불량률 3% 미만, 월 3만 장 생산 능력, 전 세계 HBM 시장 90% 이상 점유. 그는 타이핑을 멈추고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한국 없이는 AI 혁명이 불가능하다. 차량이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에 올랐습니다. 에다는 뒷좌석에 앉아 눈을 감았어요. 그의 머릿속에는 공장에서 본 장면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정밀하게 움직이는 로봇들, 끝없이 이어지는 생산 라인, 그리고 완벽에 가까운 품질 관리 시스템까지 모든 게 충격이었죠. 에다는 이제 MIT 보고서가 왜 한국을 2위로 평가했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내일은 화성 삼성전자 캠퍼스를 방문할 예정이었어요. 2025년 11월 21일 금요일 오전 10시, GTI팀은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삼성전자 반도체 캠퍼스에 도착했습니다. 에다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캠퍼스의 규모에 압도됐어요. 화성 캠퍼스는 단일 반도체 생산단지로는 세계 최대 규모였습니다. 수십 동의 공장 건물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각 건물을 연결하는 지하 터널만 수십 킬로미터에 달했죠. 보안 검색을 마치고 전용 셔틀버스에 탑승했습니다. 버스는 캠퍼스 내부를 천천히 이동했어요. 창밖으로 최첨단 건물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에다는 각 건물 위에 표시된 라인 번호들을 봤죠. S1, S2, S3 라인들은 메모리를, V1,
VE 라인들은 파운드리를 담당했습니다.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은 파운드리 라인이었어요. 삼성전자는 2022년 세계 최초로 3나노미터 GAA 공정 양산에 성공한 기업이었습니다. GAA는 게이트 올어라운드의 약자로 트랜지스터를 3차원으로 감싸는 혁신적인 구조였죠. 이 기술은 기존 핀팩 구조보다 전력 효율이 30% 높고 성능은 20% 향상됐습니다. 클린룸에 들어서자 에다는 또다시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이곳의 규모는 청주에서 본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천장 높이는 15m가 넘었고 공간 전체가 정밀하게 온도와 습도가 제어되고 있었어요. 안내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이곳에서는 극자외선 노광장비 EUV를 사용해 회로를 그립니다. 한 대 가격이 2천억 원이 넘는 장비죠. 에다는 멀리서 거대한 기계를 봤습니다. ASML에서 만든 EUV 장비였어요. 네덜란드 기업 ASML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EUV 장비를 생산하는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이 장비를 가장 많이 보유한 기업 중 하나였죠. 제임스가 물었습니다. 여기서 어떤 제품을 만듭니까? 안내 담당자가 대답했어요. 엔비디아 차세대 AI 칩의 일부 공정을 여기서 처리합니다. 그리고 구글, 아마존 같은 빅테크 기업들의 맞춤형 칩도 생산하죠. 에다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엔비디아의 GPU 설계는 미국에서 이루어지지만 실제 생산은 대만 TSMC와 한국 삼성전자에서 진행됐어요. 특히 가장 복잡한 패키징 공정은 삼성전자의 독보적인 기술이었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아무리 뛰어난 설계를 해도 그것을 실제 칩으로 만들어내는 건 한국과 대만의 몫이었죠.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연구개발센터였습니다. 여기서는 차세대 반도체 기술이 개발되고 있었어요. 에단과 팀원들은 회의실로 안내됐습니다. 벽면에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개발 로드맵이 걸려 있었죠. 2나노미터, 1.4나노미터 공정까지 명확한 타임라인이 제시돼 있었습니다. 연구개발 책임자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우리는 2024년 기준 반도체 연구개발에 연간 30조 원 이상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 반도체 기업 중 상위 3위 안에 드는 규모죠.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는 특허 현황이 나타났어요. 삼성전자는 2024년 한 해 동안 3,500건 이상의 반도체 관련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이 중 GAA 관련 특허만 600건이 넘었죠. 에다는 메모를 하다 펜을 멈췄습니다. 특허 숫자가 의미하는 건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었어요. 미래 기술의 표준을 누가 정하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삼성전자가 GAA 특허를 대량 보유하고 있다는 건 향후 10년간 반도체 산업의 기술 방향을 한국이 주도할 수 있다는 뜻이었죠. 프레젠테이션이 끝나고 실제 칩 샘플을 볼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담당자는 투명한 케이스에 담긴 작은 칩을 보여줬어요. 이게 3나노 GAA 칩입니다. 손톱만한 크기에 100억 개가 넘는 트랜지스터가 집적돼 있죠. 에다는 그 작은 칩을 응시했습니다. 600제곱밀리미터도 안 되는 공간에 100억 개의 회로가 들어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이건 단순한 제조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물리학의 한계에 도전하는 공학 예술이었죠. 오후 2시 공식 일정이 끝나고 에다는 캠퍼스 내 카페테리아에서 팀원들과 모였습니다. 제임스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이제 이해가 됩니다. 왜 MIT가 한국을 2위로 평가했는지 말이죠. 사라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메모리에서는 이미 1위고 파운드리에서도 TSMC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어요. 게다가 기술 개발 속도는 더 빠르고요. 에다는 커피잔을 들었다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는 지금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놀라움일까, 두려움일까, 아니면 존경심일까. 세 가지 감정이 뒤섞여 있었죠. 에다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착각했던 게 있어요. 한국 기술이 미국을 따라가는 줄 알았는데 어떤 분야에서는 이미 앞서 있었던 겁니다. 그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에다는 계속 이어갔습니다. HBM은 한국이 독점이에요. GAA 양산도 한국이 최초고요. 이건 단순한 기술 격차가 아니라 산업 구조의 변화예요. 마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보고서에 뭐라고 쓸 건가요? 에다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죠. 사실을 쓸 겁니다. 한국이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를 장악하고 있다고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온 에다는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그는 지난 사흘간 본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SK하이닉스의 HBM 독점, 삼성전자의 GAA 기술, 엔비디아와의 긴밀한 협력 관계, 그리고 천문학적인 연구개발 투자까지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에다는 타이핑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화성 캠퍼스의 야경이 멀리 보였습니다. 수십 개의 공장 건물들이 불을 밝히며 밤에도 쉬지 않고 가동되고 있었죠. 그는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 기술은 미국 AI 산업의 하청이 아니라 미국 기술을 완성시키는 최종 공정 그 자체다. 내일은 판교 AI 연구단지를 방문할 예정이었습니다. 에다는 노트북을 닫고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그는 자신의 보고서가 워싱턴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2025년 11월 23일 일요일 오전 10시, GTI-팀은 경기도 성남시 판교로 향했습니다. 판교는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곳이었어요. 네이버, 카카오를 비롯한 주요 IT 기업들이 밀집해 있었고, 최근에는 AI 스타트업들도 속속 입주하고 있었습니다. 에다는 차창 밖을 보며 판교의 풍경을 관찰했어요. 현대적인 건물들이 질서정연하게 늘어서 있었고, 건물 사이사이로 녹지 공간이 조화롭게 배치돼 있었습니다. 거리는 깨끗했고 사람들의 걸음걸이는 빨랐죠.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은 네이버 본사였습니다. 초록색 외관의 건물이 인상적이었어요. 로비에 들어서자 곳곳에 디지털 사이니지가 배치돼 있었고 AI 안내 로봇이 방문객을 맞이했습니다. 에단과 팀원들은 15층 연구개발센터로 안내됐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네이버 AI 연구소 책임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팀을 반갑게 맞이하며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죠. 우리는 2024년 하이퍼클로바X라는 한국어 특화 대규모 언어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파라미터 수는 6천억 개에 달하고 한국어 이해도에서는 글로벌 모델들을 뛰어넘는 성능을 보이죠. 화면에는 벤치마크 결과가 나타났어요. 한국어 자연어 처리 평가에서 하이퍼클로바X는 GPT-4보다 15% 높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한국 문화와 맥락을 이해하는 능력에서는 압도적인 차이를 보였죠. 에다는 메모를 하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하드웨어만 만드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자체 AI 모델을 개발하고 그것을 실제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역량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연구소 책임자가 계속 설명했어요. 우리가 주목하는 건 효율성입니다. 하이퍼클로바X는 글로벌 모델들보다 적은 컴퓨팅 자원으로 동등하거나 더 나은 성능을 냅니다. 이는 한국 기업들의 특징이기도 하죠. 에다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효율성. 그게 바로 한국 기술의 핵심이었어요. 더 적은 자원으로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능력 말이죠. SK하이닉스가 불량률 3%를 달성한 삼성전자가 GAA를 최초로 양산한 것도 모두 효율성을 극대화한 결과였습니다.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판교 테크노밸리 내 AI 스타트업 집적 지역이었어요. 한 건물에만 20여 개의 AI 관련 기업이 입주해 있었습니다. 에다는 그중 한 곳의 사무실을 방문했죠. 20평 남짓한 공간에 10명 정도의 개발자들이 모니터를 향해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대표가 설명했어요. 우리는 의료 영상 분석 AI를 개발합니다.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과 협력해서 엑스레이 판독 정확도를 98%까지 끌어올렸죠. 에다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작은 스타트업이 세계적 수준의 의료 AI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기업이 판교에만 수백 개가 넘었습니다. 한국의 AI 생태계는 대기업만의 영역이 아니었죠. 중소기업과 스타트업들도 각자의 영역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팀은 판교 중앙공원에서 잠시 휴식을 가졌어요. 에다는 벤치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젊은 직장인들이 점심을 먹으며 노트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어요. 공원 한쪽에서는 드론이 날아다니며 배달 서비스를 테스트하고 있었습니다. 에다는 제임스에게 말했어요. 이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기술 실험장 같아요. 제임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기술이 실험실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일상 곳곳에 녹아들어 있네요. 에다는 지난 엿새간의 여정을 떠올렸습니다. 인천공항의 효율성, 청주 공장의 정밀함, 화성 캠퍼스의 혁신성, 그리고 판교의 역동성까지 모든 경험이 하나로 연결됐어요.
한국은 기술을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기술로 움직이는 나라였습니다. 오후 4시, 에다는 호텔로 돌아와 최종 보고서 작성에 들어갔어요. 그는 노트북 화면 앞에 앉아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죠. 그는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는다. HBM을 통해 AI 하드웨어의 심장부를 장악했고 GAA 공정으로 차세대 반도체 제조를 선도하며 자체 AI 모델 개발로 소프트웨어 역량까지 입증했다. 더 중요한 건 이 모든 기술이 실제 산업과 일상에 통합돼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에다는 잠시 타이핑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석양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는 계속 이어서 썼죠. 한국 기술의 본질은 속도가 아니라 정확성이다. 빠르게 움직이되 실수하지 않는 시스템, 적은 자원으로 최대 효율을 내는 구조, 그리고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문화가 결합돼 있다. 이는 단순한 기술력을 넘어선 철학적 접근이다. 그날 밤, 에다는 팀원들과 마지막 회의를 가졌습니다. 사라가 물었어요. MIT 보고서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에다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죠. 동의합니다. 한국은 AI 시대 글로벌 기술 서열에서 2위가 맞아요. 어떤 면에서는 1위인 미국과도 상호 의존 관계죠. 미국이 설계하면 한국이 제조하고 한국이 부품을 만들면 미국이 그걸로 시스템을 완성합니다. 마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보고서가 워싱턴에 가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에다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충격일 겁니다. 우리가 한국을 과소평가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그게 진실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에다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는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을 적었어요. 한국 기술을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한 나라를 평가하는 일이 아니다. 이는 글로벌 기술 생태계의 새로운 질서를 이해하는 첫걸음이다. 에다는 파일을 저장하고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11월 25일, 그는 이 보고서를 가지고 워싱턴으로 돌아갈 예정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이 보고서가 자신의 25년 경력 중 가장 중요한 문서가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창밖의 서울은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죠. 2025년 12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 워싱턴 GTI 본부대 회의실에는 30여 명의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미국 상무부 기술정책 담당자, 주요 반도체 기업 대표들, 그리고 싱크탱크 연구원들이 한자리에 모인 자리였어요. 에다는 회의실 앞에 서서 프로젝터 리모컨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죠. 이제 그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화면에 보고서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한국기술 현장 검증 보고서, AI 시대 글로벌 공급망의 재평가. 에다는 침착한 목소리로 발표를 시작했어요. 지난 2주간 우리 팀은 한국의 주요 기술 시설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SK 하이닉스 청주 공장, 삼성전자 화성 캠퍼스, 그리고 판교 AI 연구단지까지 총 3곳의 핵심 거점을 조사했죠. 첫 슬라이드가 나타났습니다. HBM 시장 점유율 그래프였어요. 에단이 설명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 AI 서버용 고대역폭 메모리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95%입니다. SK 하이닉스가 90%, 삼성전자가 5%를 담당하고 있죠. 이는 단순한 시장 점유가 아닙니다. 엔비디아 H100, H200, AMD MI300, 구글 TPU 모두 한국산 HBM 없이는 작동이 불가능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상무부 담당자가 질문했습니다. 대안은 없습니까? 에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재로선 없습니다. 미국의 마이크론이 HBM 개발을 진행 중이지만 양산까지는 최소 2년이 더 필요합니다. 그 사이 한국 기업들은 이미 HBM사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삼성전자의 GAA 공정 설명이었어요. 삼성전자는 2022년 세계 최초로 3나노미터 GAA 공정 양산에 성공했습니다. 현재 2나노 공정 개발도 예정대로 진행 중이죠. 이 기술은 향후 10년간 반도체 산업 표준이 될 것입니다. 회의실 뒤편에 앉아있던 루카스 이사가 끼어들었어요. 하지만 TSMC가 여전히 파운드리 시장 1위 아닙니까? 에다는 루카스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대답했죠. 맞습니다. 하지만 기술 선도성에서는 삼성이 앞서고 있어요.
GAA 양산 시기를 보면 삼성이 TSMC보다 1년 빨랐습니다. 시장 점유율과 기술 혁신은 다른 문제예요. 에단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루카스는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어요. 그는 2주 전 회의에서 한국을 메모리 국가로만 평가했던 자신의 발언을 떠올렸습니다. 에단은 발표를 이어갔어요. 한국 기술의 핵심은 효율성입니다. SK 하이닉스 M17 라인의 자동화율은 97%, 불량률은 3% 미만이죠. 이는 세계 어느 공장도 달성하지 못한 수준입니다. 삼성전자 역시 연간 30조 원 이상을 연구개발에 투자하며 지속적 혁신을 추구하고 있어요. 마지막 슬라이드가 나타났습니다. 보고서의 최종 결론이었죠. 에단은 천천히 읽어내려갔습니다. AI 시대 핵심 인프라의 상당 부분은 한국 기술을 기반으로 구축됩니다. 한국은 기술 강국을 넘어 글로벌 AI 공급망의 전략적 축입니다. 미국이 소프트웨어와 설계에서 선도한다면 한국은 하드웨어와 제조에서 필수 불가결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질문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강화해야 하는 겁니까? 우리 공급망 안보에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까? 중국 견제를 위해 한국이 더 중요해진 건가요? 에단은 하나하나 성실하게 답변했어요. 그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경쟁 상대가 아니라 필수 파트너라는 것, 그리고 이 사실을 인정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회의는 오후 1시까지 이어졌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GTI 소장이 에단에게 다가왔어요. 훌륭한 보고였네. 자네 덕분에 우리가 놓치고 있던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됐어. 에단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그날 오후 에단은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2주 전 한국으로 떠나기 전 적어뒀던 메모가 놓여 있었어요. 한국 기술, 과대평가인가 정확한 평가인가. 에단은 그 메모를 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 답은 명확했죠. MIT 보고서는 과대평가가 아니라 정확한 평가였어요. 어쩌면 아직도 한국의 진짜 기술력을 완전히 담아내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12월 5일 목요일, GTI는 공식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보고서는 즉시 워싱턴 정가와 실리콘밸리에 배포됐어요.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주요 언론들이 보고서를 인용하기 시작했고, 기술 전문가들은 한국 기술에 대한 재평가 논의를 시작했죠. 12월 9일 월요일, 에단은 한 통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발신인은 루카스 이사였어요. 내용은 짧았습니다. 자네가 옳았네. 내가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 앞으로는 더 열린 시각으로 기술을 평가하겠네. 에단은 이메일을 읽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2주 전 회의실에서 한국을 폄하하던 루카스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지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루카스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게 바로 변화였죠. 12월 11일 수요일, 에단은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 요청을 받았습니다. 기자가 물었어요. 한국 기술의 가장 인상적인 점이 뭐였습니까? 에단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조용한 능력이었습니다. 한국은 자신들의 기술을 과시하지 않아요. 그냥 묵묵히 최고의 제품을 만들어낼 뿐이죠. 그 겸손함과 실력의 조합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에단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차를 세우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워싱턴의 겨울 하늘은 맑았습니다. 그는 지난 한 달을 떠올렸죠. 11월 초 MIT 보고서를 처음 봤을 때의 혼란, 한국으로 떠나기 전의 의구심, 그리고 현장에서 목격한 놀라운 기술력까지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에단은 중얼거렸어요. 나는 한국에서 기술만 본 게 아니었어. 시스템을, 철학을, 그리고 미래를 봤지. 12월 12일 목요일, 에단은 사무실 책상에 앉아 새로운 프로젝트 제안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제목은 미국과 한국의 전략적 기술 파트너십 강화 방안이었어요. 그는 이제 한국을 경쟁 상대로 보는 게 아니라 함께 가야 할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에단은 제안서 첫 문장을 적었습니다. 21세기 기술 패권은 단독 주도가 아니라 전략적 협력으로 완성된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추가했죠. 한국 기술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 그것이 미국이 AI 시대를 선도하는 첫걸음이다. 에단은 파일을 저장하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오후 햇살이 따스했어요.
그는 자신의 25년 경력 중 가장 중요한 한 달을 보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이 앞으로 자신의 모든 분석과 판단의 기준이 될 거라는 것도 말이죠.